결혼할 사람 필요해요. 나도 지금 남편 하나 필요하거든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한서윤은 자신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약혼자 박민재의 배신을 목격한다. 사랑보다 돈과 회사를 선택했다는 그의 말에 상처받은 서윤은 충동적으로 혼인신고 서류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간다. 그리고 성수동의 한 차고 앞에서 기름투성이 남자 강태준을 만난다. 서윤은 그를 평범한 정비사라고 믿지만 태준 역시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우리 결혼 못해. 박민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한서윤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사흘 뒤면 결혼식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뜯지도 않은 혼수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양가 부모에게 전달할 마지막 일정표가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민재의 셔츠 단추를 잠가주고 있던 여자는 서윤이 아니었다. 윤혜린이었다. 혜린은 황급히 손을 떼지도 않았다. 오히려 민재의 팔을 천천히 놓으며 서윤을 바라봤다. 그 태연함이 서윤의 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서윤은 현관 앞에서 구두도 벗지 않은 채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재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결혼 못한다고. 사흘 남았어. 알아. 청첩장도 다 돌렸어. 그것도 알아.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랑 뭐하고 있었는데 민재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번졌다. 말 조심해. 혜린이한테 이 여자라고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벼 팠다. 잘못한 사람은 민재였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무례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자 민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다. 어차피 오늘 말하려고 했어. 혜린이랑 결혼할 거야.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가 이런 식으로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보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그걸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결혼식을 끝낸 뒤 제출하려고 준비해둔 혼인신고 관련 서류와 각종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민재의 어머니가 날짜까지 정해주며 준비하라고 재촉했던 것들이었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서윤은 그 봉투를 보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생각했다. 이제는 종이 몇 장이 우스운 농담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야 서윤이 묻자 혜린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재가 대신 대답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묻잖아. 몇 달 됐어.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몇 달 동안 나랑 예식장 돌고 가구 고르고 우리 엄마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다는 거네. 민재는 참았다는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서윤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나도 쉬운 결정 아니었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우리 회사 상황 네가 어느 정도 알잖아. 지금 투자 못 받으면 위험해. 혜린이 아버지는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서윤은 이상할 만큼 침착해졌다. 민재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했다면 차라리 덜 비참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신의 결혼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그래서 나보다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민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꼭 그렇게 천박하게 말해야 해. 서윤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은 것이었다. 천박한 일을 해놓고 표현만 고급스럽게 해달라는 거야. 혜린이 조심스럽게 서윤 씨라고 불렀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들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런데 민재는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결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넌 회사원이고 네 집도 평범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감정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서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네 회사 처음 힘들 때 적금 깨서 빌려준 건 기억 안 나 갚았잖아. 네가 거래처 못 잡았을 때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소개해준 건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네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넉 달 동안 내 대신 병원 다닌 건 민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걸 해달랬어. 그 말은 칼처럼 정확했다. 서유는 비로소 알았다. 민재는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것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제공된 편이었고 필요가 사라지면 함께 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 민재는 그녀가 말이 없자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지금이라도 좋게 끝내자. 괜히 감정 상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서윤이 천천히 서류 봉투를 집었다. 그래, 민재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너보다는 빨리 만날 것 같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최소한 저 집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온 뒤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결혼을 앞두고 살던 원룸은 이미 계약을 정리했고 부모님에게 지금 당장 전화할 용기도 없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아무 주소나 말할 수도 없어서 그녀는 결국 걷기 시작했다. 성수동 골목을 얼마나 헤맸는지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에는 민재와 양가 가족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지만 전부 무음으로 돌렸다. 그렇게 몇 블록을 지나던 서윤의 발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과 검은 철문 간판조차 없는 넓은 차고였다. 문이 반쯤 열린 안쪽에서 금속 부품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너구코, 부품마, 그리고 검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한 대의 스포츠카 앞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뺨 한쪽에는 검은 기름이 길게 묻어 있었다. 서유는 차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생각할 정신조차 없었다. 그녀 눈에는 그저 늦은 오후까지 일하고 있는 정비사로 보였다. 남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강태주는 처음 보는 여자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자신의 차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다 그녀 손에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정비 맡기러 오셨어요.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서유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정상적으로 말을 건 사람이 낯선 정비사라니 그것조차 서러웠다. 아니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다 문득 태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그는 정비사치고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다. 작업복은 기름에 더러워져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손목에서 방금 벗어 작업대에 놓은 시계도 얼핏 보기엔 꽤 고급스러웠다. 서유는 곧바로 스스로를 비웃었다. 지금 남의 시계나 평가할 때가 아니었다. 태준이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며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들을 들여다보는 순간 민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나겠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왜 자신이 버려진 사람처럼 숨어야 하는가? 왜 민재는 회사도 돈도 더 좋은 혼처도 얻고 자신만 사라져야 하는가? 그 생각은 너무 유치했고 그래서 더욱 강렬했다. 서유는 한 걸음 다가가 태준에게 물었다. 혹시 결혼했어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아니요. 약혼은요 없습니다. 빚 많아요. 이번에는 태준이 눈을 조금 크게 떴다. 갑자기 신용조사입니까? 서유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정상적인 정신이었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을 가장 비정상적인 순간에 너무나 또렷하게 내뱉었다. 결혼할 사람 필요해요. 나도 지금 남편 하나 필요하거든요. 차고 안이 조용해졌다. 태주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듯 그녀 얼굴과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놀랍게도 여자의 눈에는 술 기운이 전혀 없었다. 절망과 분노는 있었지만 정신은 선명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로웠다. 태주는 작업대에 기대며 물었다. 보통은 이름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제야 서유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깨닫고 두 눈을 감았다. 맞네요. 죄송해요.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녀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쑤셔 넣고 몸을 돌리려 하자 태준이 말했다. 강태준입니다. 서윤이 멈춰섰다. 태준은 담담하게 이어갔다. 33살, 미혼, 전과 없고 술은 자주 안 마십니다. 서윤은 어이없어 그를 바라봤다. 제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농담으로 혼인신고 서류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봐서요. 방금 파혼했어요. 그렇군요. 정확히는 제가 차인 거고요. 사흘 뒤에 결혼할 사람이 다른 여자랑 신혼집에 있더라고요. 서유는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 우스워 헛웃음을 흘렸다. 그 남자가 제가 곧 좋은 사람 만날 거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태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서 길에서 아무 남자나 잡고 결혼하려고요. 말로 들으니까 더 미쳤네요. 많이 미쳤습니다. 서윤이 황당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자 태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작업대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준이 화면을 확인하자 미간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 다급한 남자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 전무님,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한남동으로 들어오시라고. 태준은 서윤을 한번 바라본 뒤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강 전무님.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수건을 접었다. 정비소에 강 씨가 좀 많습니다. 전무님도 있고요. 별명입니다. 너무 뻔뻔한 대답이라 서윤은 오히려 더 묻지 못했다. 몇 초 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태준이 받지 않았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서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태준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오래된 피로감을 느꼈다. 오전부터 할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오늘 밤까지 한남동 본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개인카드를 정지시키겠다는 것. 다음 주로 잡힌 맞선 자리에 반드시 나가라는 것. 가문의 이해를 위해 더는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명성금융그룹의 후계자로 태어나 33살까지 살아온 강태준에게 선택권이란 언제나 여러 개의 정답 중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며칠 전부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게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던 취미가 자동차였다. 부품을 직접 만지고 엔진 소리를 들을 때만 그는 누군가의 손자도 후계자도 전략본부의 임원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착오로 정체불명의 여자가 걸어들어와 결혼하자고 했다. 태준은 눈앞의 서윤을 다시 바라봤다. 볼은 눈물 자국 때문에 붉었지만 화장은 거의 무너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눈이었다. 계산도 기대도 아부도 없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나쁜 하루를 보내다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준이 물었다. 아까 그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서윤은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봤다. 네, 결혼하자면서요. 저 지금 제정신 아닌데요. 압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겠다고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뒤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도 마침 제정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남자가 자신보다 더 수상했다. 그녀는 두 팔을 끌어안으며 한 걸음 물러났다. 잠깐만요. 혹시 도박 같은 거예요? 안 합니다. 사채는요? 없습니다. 가족한테 쫓기고 있어요. 태준은 아주 잠시 대답을 늦췄다. 비슷합니다. 왜요? 결혼하라고 해서. 서윤의 눈이 커졌다. 태준은 중요한 절반을 생략한 채 말했다. 집에서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싫고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적어도 당분간은 이야기가 간단해지겠죠. 그 설명은 기묘하게 서윤을 안심시켰다. 자신만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결혼을 사랑이 아닌 탈출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공평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서윤은 한참 후 낮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서로 사생활 간섭하지 않기. 돈 문제는 각자 해결하기. 상대방 가족 문제에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기.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생기면 솔직하게 말하고 끝내기.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태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 굳이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윤이 다시 확인했다. 정말해요. 태주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가 잠시 고민하고 도로 넣었다. 차고 안에 세워진 차를 타고 구청 앞에 나타나면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택시 타죠. 그 말에 서윤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정말 가난한 정비사라고 확신했다.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서윤은 3번이나 마음을 바꿀 뻔했다. 태준 역시 그녀에게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이상하게 서윤의 오기를 건드렸다.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민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가 없어도 자신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민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더는 멈춰두고 싶지 않았다. 그 동기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미래의 자신보다 오늘 짓밟힌 자존심을 먼저 구하고 싶었다.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태주는 누군가에게 짧은 전화를 2통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남자와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도착했다. 둘은 태준을 보는 순간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의 눈빛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그들을 차고 거래처 직원쯤으로 생각했다. 정장 남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어색하게 물었다. 정말 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무심히 대답했다. 내가 전화한 이유가 뭐겠어? 여자는 서윤을 흘끗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필요한 곳에 서명했다. 서윤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태준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친구나 동료와 달랐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윤은 손에 든 접수 확인 서류를 내려다보며 멍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박민재의 신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오늘 처음 만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 진짜 미쳤나 봐. 옆에 서 있던 태준이 대답했다. 지금 깨달았으면 조금 늦었습니다. 구청 앞 계단을 내려가던 서윤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서윤은 한참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민재는 인사도 없이 쏘아붙였다. 너 어디야? 네 부모님한테 연락 왔어. 쓸데없는 말 하기 전에 우리끼리 정리해. 서윤은 태준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담담하게 말했다. 정리할 거 없어. 무슨 소리야. 너 하고 싶은 결혼해. 나도 했으니까.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곧 민재가 비웃었다. 뭐, 나 오늘 혼인신고했어. 미쳤어. 누구랑 서윤의 시선이 계단 아래 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볼 만큼 잘생긴 남자였지만 그 순간 서윤에게는 그저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에 함께 서명한 낯선 남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네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랑. 민재가 다급하게 그녀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태준이 가까이 와서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안 괜찮아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태준은 잠시 그녀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해서 서윤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 해결책을 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이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런부 바로 그 순간 태준 역시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낯선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윤을 택시에 태워보낸 뒤 태준은 다시 차고로 돌아왔다. 조금 전까지 사람 냄새가 나던 공간이 갑자기 지나치게 조용하게 느껴졌다. 작업대 위에는 서윤이 정신없이 서류를 정리하다 떨어뜨리고 간 작은 머리끈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피식 웃고는 다시 내려놓았다. 곧 휴대전화가 세 번째로 울렸다. 이번에는 피할 이유가 없었다. 태준이 전화를 받자 비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오늘 안에 안 들어오시면 카드뿐 아니라 개인 자산 관리도 전부 본사 통제로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영그룹 쪽에는 다음 주 약혼 논의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태준은 엔진룸 위에 놓인 수건을 집어 손의 기름을 천천히 닦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얽어매던 말들이 이제는 우습게 들렸다. 그는 차분하게 비서의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 상대가 숨을 죽였다. 태준은 검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너무도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략 결혼은 취소됐다고. 비서가 당황해 전무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었다. 태준의 시선이 작업대 위에 남겨진 머리끈에 멈췄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 오늘 결혼했어. 한서윤은 다음 날 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눈을 떴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잠든 적이 없었다. 이겠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기를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제 벌어진 일들이 순서도 없이 떠올랐다. 박민재와 윤혜린이 함께 있던 신혼집 성수동의 차고, 얼굴에 기름을 묻힌 강태준,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적힌 낯선 남자의 이름. 서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아무리 봐도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제 만난 남자와 정말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어제와 달리 얼굴은 깨끗했지만 여전히 검은 티셔츠와 작업용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떻게 비밀번호 알았어요? 태준이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제 알려줬잖아요. 제가요, 택시 안에서 3번 말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서윤은 이마를 짚었다. 태준은 봉투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다. 신혼 첫날 아침이 이 정도면 꽤 검소하네요. 서윤이 그를 노려봤다. 신혼이라는 말 하지 마요. 머리 아파요. 태준은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함께 사는 타인 첫날 아침,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서윤은 태준이 가져온 삼각김밥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가 머리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결혼을 했으면 적어도 당분간은 함께 살아야 했다. 부모님과 민재 쪽 가족에게 이미 연락이 퍼졌을 가능성도 높았다. 무엇보다 태준은 자신 때문에 갑자기 결혼한 남자였다. 아무리 서로 필요가 맞아떨어졌다고 해도 서윤에게는 이상한 책임감이 생겼다. 그녀는 냉장고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식탁에 앉았다. 태준이 우유를 마시다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펜을 들고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생활 규칙 정해요. 어제 이미 조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큰 원칙이고요. 이건 생활비. 태준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그것을 가난한 남자가 돈 이야기에 불편해하는 반응이라고 해석했다. 부담 가지지 마요. 당장 돈 내라는 뜻 아니에요. 여기 월세는 제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제가 내고 관리비랑 공과금도 당분간 제가 처리할게요. 대신 생활비는 나중에 일 안정되면 조금씩 나눠내면 돼요. 태준이 천천히 물었다. 제가 지금 무직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윤이 펜을 멈췄다. 정비소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은 합니다. 월급은 일정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은
정확히는 자신의 월급 액수를 말하면 설명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침묵했다. 서윤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넉넉하지 않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많이 썼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아직 정리해야 하고 그래도 두 사람이 굶을 정도는 아니니까. 태준이 그녀 얼굴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정비사가 보통 얼마 정도 벌면 안정적이라고 봅니까? 서윤이 황당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본인 월급도 몰라요. 태준은 잠깐 시선을 피했다. 정확한 시세는 잘 몰라서 그 순간 서윤은 이 남자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세상 물정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 평소라면 간단한 도시락이나 샐러드를 사서 집에 갔겠지만 장바구니 안에는 쌀, 계란, 두부, 채소, 고기와 각종 반찬거리까지 들어갔다. 계산대 앞에서 금액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벌써 두 사람의 생활비를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태주는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서윤이 들어오자 그는 화면을 곧바로 닫았다. 화면 위쪽에 복잡한 숫자와 표가 보였지만 서윤은 정비소, 부품, 발주표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녁 먹었어요. 아직요. 왜요? 기다렸습니다. 서윤이 잠시 멈칫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은 적이 없었다. 민재와 사귈 때도 서윤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쪽이 더 많았다. 그녀는 괜히 냉장고 문을 3개 열며 말했다.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고 배고프면 먼저 먹어요. 우리 진짜 신혼부부 아니잖아요. 태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서윤의 마음을 찔렀다. 결국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태준은 식탁에 앉아 한 숟갈 먹은 뒤 잠시 멈췄다. 서윤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왜요? 맛없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집에서 누가 해준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오랜만이라서. 너무 담담한 말이어서 서윤은 더 묻지 못했다. 대신 밥그릇을 그의 앞으로 조금 밀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요. 정비 일 힘들잖아요. 태준은 밥을 뜨다가 작게 웃었다. 네, 아주 힘듭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의 생활은 예상보다 빠르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태준은 아침마다 서윤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놓았고 서윤은 저녁마다 그가 먹을 반찬을 조금씩 챙겼다. 문제는 태준이 생활 속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상할 정도로 서툴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탁기 기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서윤에게 물었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듣고는 이게 따로 돈을 내고 사는 겁니까? 라고 되물었다. 반대로 숫자나 계약서를 보면 사람이 달라졌다. 어느 날 서윤이 회사에서 가져온 외주 계약서를 식탁에 펼쳐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태주는 지나가다 문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 조항 이상한데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상대 회사가 납기 지연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데 당신 회사는 일정 변경만 해도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력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어요. 서윤은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자신도 2번이나 검토했지만 놓쳤던 부분이었다. 정비사가 이런 것도 알아요. 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종이를 내려놓았다. 차부품 계약도 계약이니까요. 차부품 계약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비슷한 건 있습니다. 태준은 말을 흐렸지만 서윤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했다. 정비 일만 시키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녀는 휴대전화로 구직 사이트 몇 곳을 찾아 그에게 보여줬다. 이런 데도 한번 지원해봐요. 자동차 회사 구매팀이나 관리 쪽.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은데. 태주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수십 개 계열사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평사원 채용 공고를 보여주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능력만 보고 가능성을 말해준다는 것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윤이 회사 건물 로비로 들어서던 월요일 아침, 박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서윤은 그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려 했다. 민재가 그녀 팔을 붙잡았다. 잠깐 얘기해. 서윤은 차갑게 손을 떼어냈다. 회사 앞에서 이러지 마. 너 진짜 혼인신고했어. 이미 말했잖아. 누구랑 했는데?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설마 그날 성수동에서 봤다는 정비사 같은 사람이야. 서윤의 눈빛이 변했다. 민재는 그녀의 반응만으로 답을 알아챘다. 미쳤구나. 나한테 보란 듯이 인생 망치려고 아무 남자나 잡은 거야. 내 인생이 망했는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 적어도 너보다는 많이 알아. 민재가 코웃음을 쳤다. 며칠 만난 사람을 나보다 안다고 서윤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알겠는데 가난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내가 후회할 것 같아. 서윤은 그 말에 오히려 차분해졌다. 왜 네가 후회해야 하는데? 내 결혼인데.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 하겠지. 몇 달만 살아봐. 월세, 생활비, 병원비, 온갖 현실적인 문제 생기면 결국 알게 될 거야. 사랑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서윤은 한동안 민재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넌 돈 때문에 바람 피운 거고.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사람은 사람 마음에 가격표 붙이지 않아.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것 하나는 이미 네가 졌어. 로비 한쪽 기둥 뒤에는 태준이 서 있었다. 서윤이 아침에 두고 간 사원증을 가져다 주려고 온 길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거의 다 듣고 있었다. 민재가 자신을 가난한 정비사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사람들은 상대의 직업과 돈으로 빠르게 서열을 만들었다. 태준 역시 평생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서윤의 마지막 말은 예상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사람 마음에 가격표 붙이지 않아. 태준은 그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문제는 자신 역시 처음부터 서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가난한 남자라고 믿는 동안 얼마나 오래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오래된 불신인지 태준 자신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민재가 떠난 뒤 태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서윤은 깜짝 놀랐다. 여기 왜 왔어요? 태준이 사원증을 내밀었다. 이거 두고 갔습니다. 서윤은 얼른 받아들고 주변을 살폈다. 방금 들었어요, 조금. 얼마나 조금 가난한 남자랑 살면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부분부터.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사람 깔보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요즘 더 이상해졌어요. 태준이 물었다. 제가 가난한 게 창피합니까? 서윤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왜 창피해요? 전 약혼자 말처럼 돈도 없어 보이고 안정된 직장도 없어 보이고.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돈 없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내 돈 훔친 적도 없고 다른 여자 만나면서 날 바보 만든 적도 없잖아요. 가난한 게 왜 죄예요?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준은 평소보다 늦게 차고로 돌아갔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이미 건물 안쪽에 세워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태준의 오랜 비서 이도현이었다. 도현은 태준의 작업복을 보자 한숨부터 쉬었다. 전무님,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태준이 차고 문을 닫으며 말했다. 호칭부터 바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습관 들여야지. 서윤 씨 앞에서 또 전무님이라고 했다가 다 들킬 뻔했어. 도현은 어이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러니까 애초에 왜 숨기십니까?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면 최소한 본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주는 말없이 장갑을 벗었다. 도현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 이사회 참석 안 하시면 후계구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재 씨 쪽 회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명성저축은행과 명성캐피탈 대출 합계가 예상보다 큽니다. 다음 분기 재심사에서 조건이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박민재네, 박성진 대표 장남입니다. 며칠 전에 전무님께서 이름 확인해보라고 하셨잖습니까? 도현은 자료를 한 장 넘겼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다른 쪽 투자 유치도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야 민재가 왜 결혼 직전에 서윤을 버리고 윤혜린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다. 하지만 그는 곧 서류를 덮었다. 건드리지 마. 도현이 놀라 물었다. 그냥 두십니까? 아직은. 태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식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열려 있었고 옆에는 생활비를 계산한 노트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무심코 노트를 펼쳤다가 얼굴이 굳었다. 월세 공과금 식비 아래에 작은 글씨로 태준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다. 옆에는 당분간 서윤 부담이라는 메모까지 있었다. 그녀가 낮에 민재 앞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다. 태준은 한동안 잠든 서윤을 바라보다가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그 순간 서윤이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다. 왔어요. 왜 아르바이트를 찾습니까? 서윤이 멈칫했다. 봤어요. 생활비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입 불규칙하다면서요. 제가 굶을 것 같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윤은 머리를 정리하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최소한 책임은 져야죠. 태준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책임이라는 말 자주 하네요. 싫어요. 당신은 결혼도 책임지려고 하고 생활비도 책임지려고 하고 전 약혼자가 만든 문제도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됩니까? 서윤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태준이 한 걸음 가까이 오며 낮게 말했다. 나도 당신 남편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지 마요. 서윤의 심장이 예상치 못하게 크게 뛰었다. 농담처럼 시작된 관계에서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말이 무게를 가지고 들렸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윤이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남한테 기대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태준은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눈치챘지만 캐묻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럼 기대지 말고 나눕시다. 뭘요? 생활도, 문제도, 절반씩. 서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돈 없는 사람이 큰 소리는. 태준도 아주 작게 웃었다. 돈은 벌면 되죠. 서윤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취업 사이트 제가 보내준 거 봤어요.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난처해졌다. 그것도 꼭 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평생 정비소에서 일할 거 아니면 경력 준비해야죠.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명성금융그룹 후계자에게 경력 준비를 하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서윤이 유일할 것이었다. 그날 밤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 태준은 거실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도현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회장님이 한 달 안에 본가로 돌아오지 않으면 직접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태준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조금 전까지라면 할아버지와의 싸움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 속에 서윤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태준은 처음으로 걱정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진짜 이름 뒤에 붙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날, 과연 지금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 박민재가 다시 한서윤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월요일 오전 전략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서윤의 회사는 최근 중견기업들과 공동 유통 플랫폼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고 그중 한 곳이
민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성진산업이었다. 문제는 성진산업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겉으로 보면 초기 투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력적인 계약이었지만 손실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했다. 서윤은 보고서를 2번 읽고도 찜찜함을 지우지 못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 초과가 발생하면 실무 검토를 담당한 회사가 일부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된 조항이 이상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이 그녀를 불러 성진 쪽에서 이번 주 안에 확정하자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박민재 상무가 직접 네 이름을 언급했다더라고 말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제 이름을요.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면서 네가 사업 구조를 잘 안다고 했대. 서윤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불쾌감이 올라왔다. 퇴근 무렵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건 괜히 감정 섞지 마. 회사 일은 회사 일이야. 서윤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민재가 자신을 흔드는 방식은 언제나 같았다. 먼저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윤은 자료를 모두 개인 노트에 정리한 뒤 성진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와 공개된 재무 자료를 하나씩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구두를 벗자마자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다. 태준이 그녀 얼굴을 바라보다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회사 일. 박민재 씨랑 관련 있습니까?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떻게 알아요?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가 펼쳐둔 서류에 회사명을 바라봤다. 성진산업. 이미 이도현에게서 재무 상태를 보고받은 회사였다. 단기차 입금이 급증했고 금융기관과의 재협상 없이는 몇 달 뒤 자금 흐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회사랑 거래하려는 겁니까? 검토 중이에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왜요? 태준은 순간 말을 고르다가 재무 구조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료도 안 봤잖아요. 회사명은 알고 있으니까 정비사가 성진산업 재무 구조까지 알아요. 태준은 침착하게 물잔을 집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태준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자신이 조금씩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에게 필요한 답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서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다. 성진산업의 최근 거래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 여러 신규 사업에 동시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현금 흐름은 악화되고 있었고 단기차 입금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더 이상한 것은 이번 공동사업에서 성진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 일부가 상대 회사의 운전자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짜여 있다는 점이었다. 서윤은 계약서와 숫자를 번갈아 보다가 작은 메모를 남겼다. 위험 이전 가능성. 그때 태준이 옆에 컵을 내려놓았다. 커피 말고 차입니다. 이 시간에 커피 마시면 또 못 잡니다. 서윤이 피곤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당신은 왜 아직 안 자요? 당신이 계속 한숨 쉬니까. 신경 쓰지 말라니까. 같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안 쓰죠? 태준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윤이 빼앗으려 했지만 그가 먼저 숫자를 훑었다. 여기 조건이 이상합니다. 또요. 성진산업이 사업 진행 중 현금 부족이 생겨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때 추가 운영비를 상대방이 우선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후 정산한다고 하지만 정산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서윤은 그가 짚은 부분을 다시 읽었다. 자신이 문제라고 느꼈던 지점과 정확히 같았다. 진짜 정비사 맞아요. 그녀가 반쯤 농담처럼 묻자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오래 느껴졌다. 다음 날 민재는 직접 서윤의 회사로 찾아왔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그는 예전보다 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다. 함께 온 성진산업재무팀 직원들이 자료를 펼치는 동안 민재는 서윤을 거의 보지 않았다. 대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구조는 업계 관행이야.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 없어. 서윤은 서류를 덮었다. 관행이면 책임 기준도 명확해야죠. 우리 회사 상황을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더 명확해야죠. 민재의 턱이 굳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간 뒤 회의실 문을 닫았다.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서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봤다. 내가 계약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복수야. 네가 사인만 하면 위에서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더 못해. 서윤아.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회사 이번 프로젝트 꼭 필요해. 너도 알잖아. 그래서 나한테 책임 위험이 있는 서류를 넘겨. 누가 네가 책임진대. 문제 없을 거야. 서윤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문제 없을 거면 왜 책임 조항을 이렇게 써놨어? 민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친절이 사라졌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너 지금 그 정비사랑 결혼했다고 세상 보는 눈까지 달라진 줄 알아. 감정 때문에 좋은 기회 걷어차지 마. 서윤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감정적으로 굴었다면 지금 이 계약서에 바로 사인했겠지. 당신 도와주려고. 그날 저녁 태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밤 11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다 왜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깨닫고 짜증이 났다.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 진짜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한밤중이 지나도록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식탁 위의 국을 다시 데우는 자신이 우스웠다.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태주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평소 작업복 차림과 전혀 달랐다. 무엇보다 머리도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공구 가방 대신 얇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서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태준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앉았습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일 때문에. 정비 일. 태준은 잠시 멈췄다. 비슷한 일. 서윤의 눈썹이 올라갔다. 정비사가 새벽 1시에 정장 입고 무슨 비슷한 일을 해요? 거래처 사람 만났습니다. 차 거래처가 한밤중에 회의해요. 태준의 침묵이 길어졌다. 서윤은 갑자기 며칠 동안 마음 한쪽에 걸렸던 조각들이 떠올랐다. 전무님이라는 호칭 계약서를 읽는 속도 금융 이야기, 검은 세단, 그리고 오늘의 정장. 그녀가 낮게 물었다. 강태준 씨,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때문에 싸움은 시작됐다. 서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서로 솔직하게 하자고.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말하지 못한 일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설명할 때가 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상황이 정리되면. 서윤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싫은 말이 그거예요. 상황 정리되면 말하겠다는 거. 민재도 늘 그랬다. 회사가 안정되면, 바빠진 일 끝나면, 결혼하면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윤은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무엇인가를 양보했다. 태주는 그녀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순간 후회했다. 그는 사실을 말할 수도 있었다. 명성금융그룹 할아버지 후계 문제, 그리고 자신이 성진산업의 대출 상황까지 알고 있다는 것.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이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의 눈빛이 달라질까 두려웠다. 태준이 대신 말했다. 당신도 혼자 해결하려는 게 너무 심합니다. 박민재가 만든 계약 문제 왜 나한테 자세히 말 안 했습니까? 서윤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말하면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적어도 같이 볼 수는 있죠. 나는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혼자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편해요. 적어도 뒤통수는 안 맞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 가장 크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같은 집안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서윤이 깨기 전 집을 나섰다. 명성금융본사에서는 긴급투자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다. 몇 주째 자리를 비운 태준을 두고 일부 임원들이 후계 구도를 흔들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강정호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태준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전날의 평범한 남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성진산업건은 따로 보겠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재무 담당 임원이 자료를 넘겼다. 다음 분기 심사에서 만기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흐름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읽다가 차갑게 물었다. 최근 공동사업으로 다른 회사에 운영자금을 떠넘기는 구조가 있습니까? 임원이 놀라 그를 봤다. 확인 중입니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서윤이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 맞았다. 그는 당장 계약을 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윤은 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호받았다고 느낄 것이다. 태주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성진산업에 특혜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관련 있다고 해서 불이익도 주지 말고 불이익도 주지 말고 숫자대로 판단하십시오. 그때 강정호 회장이 낮게 웃었다. 결혼하더니 공정함까지 배우는 모양이구나. 태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그 여자 네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가 이미 건드렸어. 거짓말로 결혼했으니까. 아, 한편 서윤은 태준과 싸운 뒤 오히려 더 집요하게 계약을 파고들었다. 성진산업이 어떤 금융기관과 거래하는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공개된 담보 설정과 투자 공시사업 파트너 변동을 따라가자 이상한 흐름이 보였다. 자금이 부족한 회사가 여러 신규 사업에 동시에 손을 뻗고 있었다. 누군가 큰 규모의 재융자나 만기 연장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윤은 회사 법무팀에 계약 조항 재검토를 요청했고 자신의 의견을 이메일로 남겼다. 혹시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자신이 사전에 위험을 경고했다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오후 늦게 법무팀에서 보낸 참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서윤은 명성금융그룹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성진산업의 주요 금융거래 기관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다. 그러다 화면에 뜬 기사 사진 하나에서 손이 멈췄다. 명성금융그룹 경영진 인사와 관련된 오래된 기사였다. 여러 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사진 한쪽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검은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 차갑게 굳은 표정, 얼굴에 기름 한 점 없었지만 눈은 분명 강태준이었다. 사진 설명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다. 명성금융그룹 전략총괄 강태준 부사장. 서윤은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태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아침 휴가를 내고 곧바로 여의도로 향했다. 명성금융그룹 본사 로비는 자신이 상상했던 세계와 완전히 달랐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출입증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보안 게이트,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 서윤은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한참 망설였다. 강태준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느 부서 강태준님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전략총괄 강태준 부사장이요. 그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았다. 직원의 태도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 잠시 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고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층부로 안내됐다. 복도 끝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모르는 남자, 정비사 월급을 자신에게 묻던 남자, 회사 계약서를 한눈에 분석하던 남자, 새벽에
정장을 입고 돌아온 남자,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취업 사이트를 보여주며 경력을 쌓으라고 조언하던 순간, 그때 회의실 문 옆에 서 있던 비서가 무전기를 확인한 뒤 말했다. 강태준 부사장님께서 곧 나오십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몇 초 뒤 두꺼운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여러 임원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직원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강태준이 서윤을 발견했다. 그의 걸음이 처음으로 멈췄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사랑하기 시작한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다. 한서윤은 회의실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여러 임원들 사이를 지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안 지난 몇 주의 기억이 너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쳤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몰라 자신에게 물었던 남자, 정비사 월급이 얼마인지 되묻던 남자, 취업 사이트를 보내주자 난처한 얼굴을 했던 남자, 자신이 생활비를 더 벌겠다며 아르바이트, 공고를 찾을 때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남자. 그 모든 장면이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주변 직원들이 부사장님이라 부르며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놀란 표정을 짓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태준이 먼저 불안해졌다. 서윤 씨. 그가 다가오자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입술 끝을 억지로 올렸다. 부사장님. 그 한마디에 태준은 차라리 그녀가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윤이 낮게 물었다. 강태준 씨가 아니라 명성금융그룹 강태준 부사장이었네요. 태준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본 뒤 비서에게 말했다. 회의실 비워주세요.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자 서윤은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가 돌아섰다. 처음부터 말해요.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어요? 태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웃었다. 왜요? 이것도 상황이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 말에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재킷 단추를 풀며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명성금융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사람 서윤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후계자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태준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서윤은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 차고도 정비소 아니었죠. 내 개인 차고입니다. 그 검은 차도 회사 사람들입니다. 전무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별명이 아니었겠네요. 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서윤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다. 자신은 이 남자가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식비를 줄였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해보라며 채용 공고까지 골라보냈다. 태준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매일 자신을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서윤이 물었다. 재밌었어요. 그런 뜻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취업 사이트 보여주고 관리비 절반만 내라고 하고 정비일 힘들지 않냐고 밥 챙겨줄 때 속으로 웃었어요. 태준이 급하게 말했다. 한 번도 비웃은 적 없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는데요? 태준은 대답하려다 멈췄다. 가장 정확한 대답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또 숨기면 정말 끝이었다. 그는 결국 낮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나를 모르는 상태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이나 집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태준은 그 순간 자신이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를 시험했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 오히려 더 무서웠다.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뭐가 달라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당신은 내가 가난한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있었잖아요. 밥을 사주는지 생활비를 내는지
전 약혼자가 무시해도 당신 편을 드는지, 그래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하려고 했잖아요. 태준이 다가가려 하자 서유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요. 그 짧은 말에 그의 발이 멈췄다. 서유는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까지 울지 않았다. 민지한테 당하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또 사람을 잘못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만 하지 말자고. 태주는 힘겹게 말했다. 당신을 속이면서 즐긴 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려고 했고 그 말 민재도 했어요. 서윤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상황이 좋아지면 말하겠다. 때가 되면 설명하겠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다. 결국 둘 다 내가 진실을 감당할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서유는 가방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서류를 처리한 뒤 태준이 형식적으로라도 있어야 한다며 사준 단순한 반지였다. 그녀는 그것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가난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부자라서도 아니고. 태준이 숨을 멈췄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 나를 시험했다는 게 싫은 거예요. 태준은 그제야 서윤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이미 이별의 문장 안에 들어 있었다. 그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서윤은 웃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 말도 듣기 싫어요. 내가 뭘 해야.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특히 성진산업 일에 손대지 마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서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서윤 씨.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태준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성진산업이 명성 쪽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 다음 심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부터 당신이 민재 씨 이야기를 한 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밤새 계약서 붙잡고 위험한 조항 찾을 때도 알고 있었겠네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위험하다는 건 알았고.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허탈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아무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민재가 당신 무시하면 화냈고 돈 없다고 깔보면 대신 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제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태준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이미 문으로 향했다. 나가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왔다. 성진산업 문제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낼 거예요. 당신이 정말 미안하면 이번 한 번만 내 방식대로 하게 놔둬요. 서윤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의 오피스텔에 며칠 머물기로 하고 필요한 옷만 챙겨 나왔다. 태준은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이도현을 불러 성진산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를 자신에게 직접 올리지 말고 정식 심사 라인을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도현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물었다. 전무님이 결제에서 빠지시면 오히려 박민재 쪽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그렇게 해. 사모님 때문에 그러십니까? 태준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그 호칭 쓰지 마. 지금은 내가 그 사람 남편이라고 주장할 상황이 아니니까. 도현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준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서윤이 쓰던 생활비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월세와 공과금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삐뚤한 글씨로 강태준 취업 준비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자신은 평생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안을 검토하며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면 움직이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서윤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가난한 자신을 받아들이면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믿음은 상대를 시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내어놓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서윤은 슬퍼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거의 주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성진산업 계약과 관련된 검토 기록을 모두 정리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위험을 발견했고 누구에게 수정 의견을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문서화했다. 법무팀과 재무팀에도 각각 공식 검토를 요청했다. 며칠 뒤 성진산업은 수정안을 보내왔지만 핵심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문구만 더 복잡하게 감춘 형태였다. 서윤은 즉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윗선에서는 그냥 진행하자는 분위기야. 성진에서 손실 보전도 약속했어. 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보전 약속이 계약서에 없으면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진산업이 자금 부족에 빠질 경우 우리 회사가 선투입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너무 큽니다. 누군가 박민재 상무와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묻자 서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래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숫자만 가져왔습니다. 최근 공시자료, 담보 증가, 매출 채권, 회수 지연, 과도한 신규 사업 진출이 한 장씩 정리돼 있었다. 제가 박민재 씨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위험은 똑같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결국 회사는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외부 회계 검토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윤은 회의실을 나와서야 떨리던 손을 펼쳤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할 만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성진산업의 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졌다. 서윤의 회사가 계약을 보류하자 다른 거래처들도 조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신규 사업에서 기대했던 자금 유입이 늦어졌다. 박민재는 결국 서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서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했는데 네가 문제 있다고 떠들어서 다들 계약 다시 본다잖아. 문제가 없으면 다시 봐도 똑같겠지. 한서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지금 누구 믿고 이러는 거야? 그 정비사 남편. 서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며칠 전이었다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강태준이 누군지 아직 모르나 봐. 민재가 비웃었다. 알아야 하니 굳이 내가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서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 보류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야. 내가 한 건 위험하다고 기록을 남긴 것뿐이야. 네가 정말 회사 살리고 싶으면 나한테 화내지 말고 숫자부터 고쳐.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민재가 곤란하다는 말만 들어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 이제는 그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사랑도 책임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박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명성금융그룹 본사를 찾았다. 성진산업의 주요 차입금 일부가 곧 재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회사는 만기 연장과 조건 조정을 요청해야 했다. 민재는 명성 쪽 담당 임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넣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기다리며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다. 아버지 박성진 대표가 낮게 말했다. 이번에 연장 안 되면 보유 자산 일부 정리해야 한다. 윤 회장 쪽 투자도 확정된 거 아니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혜린과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윤혜린의 아버지는 막상 성진산업 내부 사정을 확인한 뒤 투자 규모를 줄이려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재무담당 임원 몇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민재의 눈이 커졌다. 검은 정장, 냉정한 표정, 익숙한 얼굴. 성수동에서 서윤 옆에 서 있던 그 정비사였다.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이 왜 여기? 주변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민재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태주는 그를 한번 바라본 뒤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았다. 앉으시죠. 박상무. 민재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이 가난한 정비사라고 조롱했던 남자. 서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싸던 남자. 그 사람이 명성금융그룹의 후계자 강태준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재는 평소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성진산업의 성장 가능성, 신규 사업 계획 예정된 외부 투자에 대해 설명했지만 태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담당 임원들이 현금 흐름과 담보 부채 상환 계획을 하나씩 물었다. 민재의 아버지가 결국 답답한 듯 말했다. 강 부사장님, 저희가 오랫동안 명성과 거래해 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존 조건을 유지해 주시면.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기존 거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위험을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재가 급하게 말했다.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잘못 말입니까? 서윤이 일은 지금 회사 대출 심사 중입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한서윤 씨와 당신의 과거는 이 자리에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성진산업의 개인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이유로 특혜를 줄 생각도 없습니다. 상환 능력, 담보, 현금 흐름, 그 세 가지로 판단하십시오. 담당 임원이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꼈다. 태준이 자신을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다면 오히려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성진산업이 가진 숫자 그대로 평가받게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성진산업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바로 그 원칙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는 복도까지 태준을 따라 나왔다. 잠깐만요.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민재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제가 서윤이한테 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너무 급해서 태준의 표정에는 조롱도 분노도 없었다. 당신은 아직도 이유를 잘못 알고 있군요. 네, 내가 화가 나서 당신 회사 대출을 막는 게 아닙니다. 태준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오히려 내가 손대지 않기로 한 겁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그대로 지나치려다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한소윤 씨가 당신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을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부터 틀렸어요. 태준이 멀어지고 나서도 민재는 한동안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더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자신이 하찮게 여긴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보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고 자신이 비웃었던 남자는 회사의 생사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서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다. 성진산업 건에는 약속대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당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서윤은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한 뒤 결국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태준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태준은 텅 빈 아파트 식탁에 홀로 앉아 그녀가 두고 간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처음 결혼했을 때 그는 이 관계가 자신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반대였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돈도 지위도 명성이라는 이름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서윤이 다시 자신을 선택할지 말지를 아무런 시험도 조건도 없이 기다리는 것. 성진산업의 대출 재심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였다. 명성금융은 만기 연장을 전면 거부하진 않았지만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추가 담보와 자산 매각 계획, 신규 사업 축소 경영진, 책임 강화가 포함된 정상적인 구조조정 조건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사형 선고도 아니었고 구제도 아니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까지 숨겨온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는 의미였다. 박민재는 결과를 받아든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큰 충격은 윤혜린의 아버지가 최종 투자 결정을 철회했다는 소식이었다. 성진산업 내부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위험이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재가 혜린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돈 안 넣는다고 해서 우리 결혼까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지.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 혜린은 모든 것을 알아챘다. 결국 나도 돈이었네. 혜린아, 지금 회사가 그 말 서윤 씨한테도 했지. 민재의 입이 다물어졌다. 혜린은 헛웃음을 흘렸다. 당신은 사랑을 버리고 현실을 택한 게 아니야. 사람을 전부 자산으로 본 거야. 서윤 씨는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버렸고 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 그날 혜린은 결혼 이야기를 끝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바라보게 됐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을 스스로 숫자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한서윤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윤은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계속 회사로 찾아오는 것이 더 불편해 결국 10분만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민재는 불과 몇 주 전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고급 정장은 그대로였지만 어깨가 처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서윤이 앉자마자 물었다. 강태준 씨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서윤은 예상했다는 듯 컵을 내려놓았다. 뭘? 조건 조금만 완화해달라고. 우리 회사 지금 자산 정리 들어가면 아버지가 경영권 내려놔야 할 수도 있어. 그게 왜 내가 부탁해야 할 일이야.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다. 너희 부부잖아. 그 말에 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분해졌다. 우리 관계가 지금 어떤지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리고 태준 씨가 당신 회사 심사에 손댄 것도 없어.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민재를 바라봤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민재의 아버지가 힘들다는 말, 직원들이 위험하다는 말, 오랜 시간 함께한 전까지 떠올리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누군가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사랑은 아니었다. 당신 회사 문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위험한 사업을 계속 벌인 것도 숫자를, 낙관적으로 포장한 것도, 다른 회사에 부담 떠넘기려고 한 것도.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낮게 덧붙였다. 나는 당신 망하길 바라지 않아. 그런데 내가 구해줄 생각도 없어. 민재가 힘없이 웃었다. 예전에는 내가 부탁하면 뭐든 했잖아. 서윤도 잠시 웃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망가졌지. 민재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가 자신에게 사과하는 날을 수도 없이 상상했던 적이 있었다. 그가 후회하고 무릎을 꿇으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아무런 승리감도 들지 않았다. 오래된 상처가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선택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분명했다. 민재가 떠난 뒤 서윤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부 공지가 올라왔다. 성진산업과의 공동사업은 최종적으로 보류됐고 대신 위험 구조를 먼저 발견해 공식 검토를 요청한 서윤의 보고서가 새로운 계약 검토 기준에 참고 자료로 채택될 예정이었다. 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이번 일 네가 잘 막았어. 개인적인 문제 있었는데도 기록으로 남기고 절차대로 간 게 제일 컸다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강태준의 아내도 박민재의 전 약혼녀도 아닌 한서윤 자신의 판단으로 얻은 결과였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버려지는 일을 자기 가치와 연결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명성금융 회장실에서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강정호 회장은 손자의 혼인신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감정 때문에 후계 구도를 흔들 생각이냐? 태준은 맞은편에 앉아 담담하게 대답했다. 후계 구도와 제 결혼은 별개입니다. 재벌가에서 별개인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태준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안과 자신의 경영 책임 기준, 그리고 가족의 사적 결정이 투자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원칙에 관한 제안이었다. 회장은 서류를 넘겨보다 코웃음을 쳤다. 여자 하나 때문에 제도까지 바꾸겠다는 거냐?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 때문에 제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다. 평생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 그래서 상대를 시험하고 먼저 패를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 서윤에게도 같은 짓을 했던 것을 인정했다. 제가 후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는 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고 망가은요. 결혼까지 거래가 되면 결국 저도 사람을 숫자로 보는 회장이 될 겁니다. 강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손자가 처음으로 회사를 버리지도 가족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지려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다. 후계자 자리는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 태준이 일어섰다. 압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착오로 숨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태준은 실제로 명성금융으로 돌아갔다. 미뤄두었던 회의에 참석했고 후계자로서 책임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종종 성수동 차고로 향했다. 그곳만큼은 버리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오랫동안 아끼던 스포츠카 한 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도현이 놀라 물었다. 정말 파실 겁니까? 직접 손본 차 중에 제일 아끼셨지 않습니까? 태준은 차체를 천천히 쓸어보며 말했다. 차가 아까운 게 아니라 예전 방식이 아까운 거겠지. 그는 그 차를 팔아 얻는 돈을 투자금으로 삼아 차고 일부를 정식 자동차 복원 작업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비밀스러운 도피처로 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명성의 후계자이면서 동시에 기름 묻은 작업복을 좋아하는 강태준으로 살고 싶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사모님께 연락은 안 하십니까? 태준은 공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연락하면 내가 또 답을 재촉하게 돼.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요?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은 예전의 태준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사람을 시험하며 결과를 확인하려 했던 그는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선택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서윤이 먼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오래 미뤄두었던 물건들을 정리했다. 식탁에는 태준이 그대로 두고 간 생활비 노트가 있었고 맨 뒤 페이지에는 그녀가 장난처럼 써놓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강태준, 취업 준비. 서윤은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금융그룹 후계자에게 자동차 회사 구매팀 채용 공고를 보내놓고 진지하게 면접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태준이 얼마나 난감했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됐다. 하지만 웃음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그가 거짓말한 사실은 여전히 아팠다. 그렇다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까지 거짓은 아니었다. 자신이 늦게 들어오면 밥을 기다렸던 것,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던 것, 민재 문제에 개입할 수 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 것, 특히 성진산업심사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은
몇 주 만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태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고치려 행동하고 있었다. 서윤 역시 자신이 태준에게 화가 난 이유 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가 너무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언젠가 다시 버려질까봐 무서웠던 것이다.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를 만났다. 결혼 파탄과 갑작스러운 혼인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화를 냈지만 딸의 얼굴을 보고 더는 다그치지 않았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아빠한테 돈 문제로 매달리던 모습 보면서 나는 절대 누구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너는 내가 네 아버지한테 기대서 불행했다고 생각하니?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었어. 아니, 내가 불행했던 건 기대서가 아니라 내 선택을 전부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야.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다. 누군가 도움을 받는 것과 인생을 맡기는 건 달라. 사랑하면 가끔 기대기도 하고 대신 잡아주기도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누가 위고 아래냐가 아니라 네가 싫을 때 싫다고 말할 수 있느냐야. 그 말은 서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벽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녀는 자신이 독립적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누구에게도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민재의 배신 뒤 충동적으로 결혼한 것도 어쩌면 같은 이유였다. 진심으로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고 믿으면 실패해도 덜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안전거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다음날 오후 서윤은 성수동으로 향했다. 회색 건물 앞에 도착하자 처음 만났던 날과 달리 입구 한쪽에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다. 자동차 복원 작업실 이름 아래 아직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차고 안에서는 금속 소리와 함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태주는 작업복 차림으로 차 앞에 몸을 숙이고 있었다. 서윤은 문턱에 기대어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날처럼 뺨에 기름이 조금 묻어 있었다. 이번에는 그 모습이 가난해 보이지도 부자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냥 강태준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기사님. 태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윤을 바라봤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괜히 진지해지는 것이 싫어 차 한 대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결혼도 수리해줘요. 태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으로 닦으며 대답했다. 서윤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지만 태준은 곧 한 걸음 다가왔다.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웃었다. 이번에는 조건 있어요. 듣겠습니다. 거짓말 금지. 네. 사람 시험하기 금지. 네. 내 문제라고 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금지. 당신 문제도 마찬가지. 태준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도 지켜야 합니다. 서윤은 일부러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조건 협상하는 거예요. 금융회사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서윤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가라앉은 뒤 두 사람 사이에 조금 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먼저 말했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화날 거예요.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부터 다시 생각해야 해요. 처음에는 내가 민지한테 복수하려고 당신을 끌고 갔고 당신은 정략 결혼 피하려고 나를 이용했잖아요. 태준의 표정이 조금 굳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서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피하려고 선택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 둘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럼 지금 선택하는 겁니까?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확실한 보장을 먼저 원했을 것이다.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 영원히 사랑한다는 증명, 자신이 다치지 않을 안전장치.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책임지기로 하는 선택이었다. 서윤은 손을 내밀었다. 네,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게요. 명성금융 후계자 강태준도 알고, 성격 나쁜 시험광 강태준도 알고, 세탁기 못 돌리고 쓰레기 봉투 가격도 모르는 강태준도 다 알고. 태준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마지막 2개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됐습니다. 중요해요. 특히 세탁기. 몇 달 뒤 성진산업은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박민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한동안 회사의 실무 재정비를 돕는 역할만 맡았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 책임 없이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것이 그가 내린 선택의 가장 현실적인 대가였다. 윤혜린 역시 민재와 관계를 끝내고 가족 사업으로 돌아갔다. 서윤은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찾아보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계약 검토 프로젝트를 맡으며 한 단계 더 큰 책임을 받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는 예전처럼 혼자 버티지 않고 동료들과 업무를 나누기 시작했다. 태준은 명성금융에서 공식적으로 후계 경영 수업을 이어갔지만 주말이면 성수동 차고로 돌아왔다. 강정호 회장은 여전히 서윤을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결혼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꺼내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저녁 차고 문을 닫던 태준이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창피한 날을 어떻게 잊어요? 전 꽤 마음에 드는데. 왜요? 태준이 그녀 손에 작은 열쇠를 올려놓았다. 차고의 새 열쇠였다. 누가 갑자기 들어와 결혼하자고 했으니까. 서윤은 열쇠를 꽉 쥐었다가 그를 올려다봤다. 그럼 후회 안 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다. 후회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지자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날 당신한테 내 이름만 말한 거 처음부터 전부 말했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그의 작업복 소매에 묻은 기름을 닦아주었다. 그럼 평생 갚아요. 어떻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차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건 같이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시간 많잖아요.